이제 가는 지역이 서산 지역이고, 서산에는 사람들이 해미읍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서, 해미읍성은 또 천주교 박해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천주교 박해는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정조 시절부터 천주교 박해가 시작이 됐죠. 1881년인가요? 1880 몇 년에 정조가 처음으로 이제 박해를 시작하는데요. 박해를 시작한 정조는 이렇게 가만 보면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 외국의 학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성리학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서민 정책을 많이 펼쳤고 개혁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천주교를 박해했다?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좀 안 맞는, 정조의 이미지랑 안 맞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역에서 진산이라는 사람이 천주교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천주교가 행하는 의례 중에 기독교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 성부 성자도 많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미신타파잖아요. 미신타파.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건 제사입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종묘제례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이제 조상님들을 모신 선왕들을 모신 종묘가 있었고, 종묘의 모든 그 제사를 다 모시고 또 각 그 지역의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자기 조상님들을 다 모셨잖아요. 조상 모실 때 위패 쓰죠. 그걸 보고 신주라고 그래요. 신주 단지는 이제 그 단지로 만든 거 신주 단지라 하는 거고, 이제 그 단지로 만들어서 신주 단지라 하는 거고, 신주는 이제 신을 모신 글을 써서 모신 이걸 신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패 다 쓰잖아요. 위패가 신주예요. 신주. 그 위패를 모시고 신주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모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미신인가요? 신주가 미신인가? 조상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조상님 위패를 쓰고 하는 것을 천주교 신자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여겼어요. 원래 이제 천주교도 아시아 이쪽으로 와서 현지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천주교에서 49제 지낸다며 그런 말 있거든요. 성당에서도 49제를 지낸다는 말이 있어요. 많이 현지화해서 현지의 분위기, 현지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는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청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정조가 박해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 천주교 그쪽 지역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은 미신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중국에서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잖아. 그래서 뭐 조상님을 모시는 것은 이제 정면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미신숭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시대에 들어온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모시지 못하게, 신주를 모시지 못하게, 위패를 모시지 못하게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천주교 처음 정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지역에서 계속 상소가 올라오고, 아니 사람들이 조상님을 안 모시고 위패도 안, 그걸 또 불태웠대. 또 위패를 해가지고 불태워버렸대 또. 그러니 뭐 상소가 빗발치고 하니, 예,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들여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게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누구지? 정약용의 부인의 그 남편을 뭐라고 하지? 부인의
남편은 정약용이 정약용 부인의 그 있잖아요. 처남 처제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 윤모식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시 정약용도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당시 지식인들은 천주교를 서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외국 문물에 발달된 그런 학문으로 생각을 했지, 엄청난 종교로 지금처럼 뭐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 이제 정약용도 역시 그 천주교를 좋아하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또 정약용을 제일 사랑하는 거는 또 누구예요? 그 종주가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미신타파, 그러니까 조상님들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것은 안 한다, 나는 이런 이제 문화에 밀려서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당시 분위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됐고, 역시 정약용은 유배당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처음 박해가 이루어진 후 정조가 죽고 나서도 계속 박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이런 박해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제 풍량족 씨, 뭐 안동 김씨 뭐 이런 사이에 그런 이유로 박해를 하다가, 오늘 가는 이제 해미읍성 거기에 서산에서의 박해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거기 보면 우리 흥선대원군이 참 목줄짓도 많이 했는데요. 나라의 개혁적인 일도 많이 했어요. 그 어떤 풍수 전문가가 내가 보니까 여기 이 터는 이대 천자지 묘라고, 여기 이대 천자지 터라고, 여기에다 묘를 쓰면 천자가 황제가 2명 나온다, 이대로 황제가 난다, 그런 도가 있다 라니까, 이제 당시에 흥선군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숨어 지내는 은거하면서 살고 있던 쇠락한 왕가였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 걸 옮길까 해서 남영군이라고, 남영군에 묘를 그 절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 터가 이제 절터였어. 가야사라는 절이었어요. 이 절을 헐고 여기다가 묘를 쓰면 이대 천자, 2명의 천자, 2대의 천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주지스님하고 결탁해가지고 주지스님한테 20,000냥 주고, 거기 살던 스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님들한테는 저 수덕사에, 산 넘어가면 수덕사거든요. 수덕사에 큰 법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법회 보라고, 그렇게 스님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를 홀라당 불태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서산에 이제 사또는 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갑오로 내려오는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보물을 그 서산에 사또한테 주고 매수한 거죠. 매수해서 일을 없던 걸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 묘를, 남영군 묘를 가야사 절터에다 옮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거기 못 가요.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다고. 근데 그 가까워 우리가 가는 대심사 산 넘으면 바로 거기가 이제 아직도 남영군 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영군 묘를 절터에서 절을 없애고 모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절을 없애고 그렇게 모시려고 땅을 이렇게 파니까 갑자기 이제 그 꿈에 그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 가야사 터를 지키는 탑을 지키는 탑시이다. 네가 자꾸 이러면 네가 내 살 곳을 얻게 했으니 너를 이제 너의 자손들을 도륙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남영군이 또 기가 세가지고, 이거 신들이 뭐 해봐야 사람이 더 세지 하면서 하면서 파가지고 묘를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7년이 지나서 둘째 아들 나중에 이제 고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고종과 그리고 고종의 아들 순조까지, 정말 순조 이후로 대가 끊겼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뭐 황제가 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고종도 황제가 되고 고종의 아들 순조도 황제가 되고 결국 나라는 말아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 거긴데, 그 가야사에 있었던. 근데 그 남영군 묘를
나중에 1860년대 중반쯤에 독일의 페리오친가 뭐 이렇게 상인이 있어요. 이 상인이 아니 조선은 저 세국 정책을 자꾸 하는데 저 세국 정책을 그만하게 하고 좀 개방을 시켜야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남원국묘를 도굴 해서 그 시신으로 이 대원군에게 협박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과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남원국묘를 도굴을 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각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흥선 대원군 사람 무서운 사람이잖아, 보면. 그거 발각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세국 정책이 더 강화되고,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천주교, 이놈들, 그러면서 천주교 박해가 엄청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미읍성에 가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커다란 나무에 거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천주교인들을 죽이고, 거기에 천주교를 수천 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인들을 거기서 이제 처형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말을 모르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천주교를 무조건 박해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일, 지금 뭐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박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당시 사회문화를 생각을 한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전기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고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서 제사 모시는 것이 완전히 뭐 그냥 틀에 잡혔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상도 지역에는 제사 엄청 셌잖아요. 이쪽에 제사 안 지내면 그건 뭐 말이 아니었어. 그렇게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얼마나 셌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모시는 것을 중시 여겼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아니 의패들을 불태우고 제사를 안 지내야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으니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주교에서 현지화 전략이 있는데 제사를 모시면서도 얼마든지 천주님의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중국 그쪽에서 이렇게 청나라 쪽에서 정해진 원칙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 배타적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의 천주교도 기독교는 더 심하고 한국의 기독교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신타파를 외치면서 이렇게 뭐 단군상 이런 것들에 이렇게 훼손하고 불상들을 훼손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 절을 막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조상 모시는 거 괜찮아요. 조상에게 절하는 거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천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했으면 그러시면 내가 신부됐나? 잘했다고 해야 되네. 잘했어요. 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문화가 이제 유교 문화가 강구할 때 천주교 문화가 그것과 대립된 정면으로 대립된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를 완전히 없애고 안 해야 된다고 무상숭배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정면으로 공격한 거지. 천주교 밖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이 되면 그런 것 치고는 뭐 천주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유교 문화에 그 완전히 대치되는 주장을 한 것 치고는 박해가 좀 덜한 거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역사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야, 그래도 그러면 이건 좀 점잖은 거였네.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천주교 박해가 어떻게 일어난지 정확하게 잘 몰랐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문화가 외국의 종교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제사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그걸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거였으니까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거 깔으세요 해가지고 깔아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이상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거 깐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깔면 이제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상한 문자들이 날라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개인 정보가 틀렸나?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상한 문자 한 번씩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또 이걸 깔아놓으면 배터리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또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채굴은 같은 채굴인데 채굴이 뭔지 알죠? 채굴이 금 덩어리를 캐는 채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금광 발견해서 금광 채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1920년대 때 우리나라에 대유행했어요.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조선일보 본래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지 어떤 기자가 조선일보 옛날 처음 생겼을 때 그 회사에서 기자를 하다가 기자를 그만두고는 금광을 찾아다니다가 진짜 금광을 찾아가지고 금을 엄청 캐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조선일보를 매입을 했어요. 그게 방시 일가잖아. 그 방시 조선일보 창업자가 그렇게 돈 벌어요. 금 캐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다녔던 회사 조선일보를 사버린 거예요. 우리 1920년대 때는 이렇게 저 북한 쪽에 금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금광에서 금을 캐서 떼부자 된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됐다니까. 당시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금광이 있습니다. 이제 폐광됐고 북한에도 아직 금광이 있죠. 근데 지금 북한에서 금을 캐지 않는 것은 채산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 채굴을 하면 채굴비가 더 많이 들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광을 채굴하지는 않아요. 근데 1920년대 갑자기 일본이 정책을 바꿔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값이 막 하늘 분정으로 치솟고 하던 그런 때 이제 그런 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북한에 금광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전국적이어서 당시에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한의사도 직업을 그만두고 금광 캐러 다녔고 기자들도 그만두고 금광하는 학자들 그만하고 금광 캐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금광 사업자들 금광 이제 캘 수 있는 산 팔고 뭐 하는 그런 이제 중기업자도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할 만큼이나 엄청나게 금광을 많이 했었던 때가 1920년대, 30년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의 역사 중에 하나죠. 노다지 캐. 그래서 노다지라고 그러죠. 노터치. 본래 이거 금광 있잖아요. 금광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의 어떤 회사가 그 금광을 샀대. 사가지고 이제 줄 뚝 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만지려니까 노터치 하라니까 노다지 그렇게 해서 노다지가 됐다고 금을 이제 노다지 캔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금은 아니고 이제 석유를 채굴을 하겠다고 석유 채굴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우리 동네 앞바다죠, 그죠? 우리 동네 앞바다에 석유가 이만큼 들어있대.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서 이렇게 캐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채산성이 좋아야 될 텐데요. 본래
대륙동까지는 그래도 좀 채산성이 맞을 수 있는데 심해 유전 탐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이제 그 채굴을 해서 끌어올려는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게 유가가 $70가 넘어야지 채산성이 맞아요. 근데 유가가 이제 지금 $70 좀 약간 넘나요? $70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70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데 그래서 그냥 사우디에서 사오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그냥 그런 채굴을 금을 채굴하다 뭘 채굴하다 하는 것들처럼 그런 똑같은 용어를 네트워크 상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보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중앙은행이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더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인플레가 심해지냐, 인플레가 적어지냐 인플레를 잡는 것도 중앙은행이 잡죠. 인플레가 막 심해지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팍 올려놔요. 금리를 팍 올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고 다 저축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돈을 적게 찍는 거예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제 그 나라를 좀 경제가 좀 너무 침체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돈을 더 풀어서 유동성을 더 풀어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앙은행이 장난질을 한다. 중앙은행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2008년 9년 리먼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 위기 사태가 일어나면서 야 중앙은행이 잘못한다. 미국의 달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때 사카모토라는 이 익명의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쓴 논문을 발표해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면 이제 블록이 이제 벽돌이잖아요. 벽돌끼리 서로 체인으로 이루어졌다. 벽돌끼리 서로 연결돼서 착착착착 체인 하듯이 그렇게 이제 쌓여졌다라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벽돌을 의미하는 것은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지갑, 문서. 내 이름과 내 돈이 얼마 쓰여졌다라는 여러 기록들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똑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체인이 된다. 문서 체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앙 집권화된 그런 중앙은행 필요 없이 우리끼리 그냥 무정부주의랑 비슷하죠. 아나키스트, 재정계의 아나키스트 블록체인 기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나온 이제 화폐가 비트코인이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인가 2억 1,000만 개인가요? 이렇게 정해진 그 개수가 있어요. 이 사카시는 이걸 만들었다 해도 아무도 쓰지 않으면 이게 화폐가 될 수 없잖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쓰게 하지? 해서 이제 고민한 결과 사람들한테 어떤 일종의 숙제를 주고 이걸 풀면 비트코인 한 개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 해서 문제를 풀면 하나 주고 문제를 풀면 하나 주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이 PC로 문제를 이제 복잡한 연산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연산을 쭉 계산을 해서 하나 풀면 코인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코인을 자기가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한 대가로 코인 하나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채굴하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 채굴하고 또 채굴하고 그냥 캐는 거지.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삽 들고 땅을 파는 거나 PC상에서 컴퓨터로 계속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결과를 이뤄내면 그 코인 하나 받는 거나 이제 그래도 연산을 하면 코인이라도 받지. 근데 땅을 파면 금은 언제 나와? 이게 더 명당에 금캐드 같다고 땅 파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코인을 계속 채굴을 했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리 캐도 이제 비트코인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이제 유행했을 때가 2018년, 19년, 20년, 2017년부터 2018, 9년 사이에 이런 PC로 채굴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온갖 매체에 많이 나왔어요. 또 공장 같은 데다 PC 잔뜩 박아놓고 그걸로 PC 돌려서 채굴을 한다. 그런 얘기 다 들어봤죠? 그게 바로 그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 공장을 돌려서 코인을 몇 개 받아서 이렇게 부자 된 사람이 많아요. 그때만 해도 2017년, 18년 비트코인이 4천만 원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2010년인가 11년에 처음 상장할 땐 1,3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장하기 전에 처음 비트코인을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탈리아의 어떤 피자점의 그 사장님이 이거 피자 한 판 줄게. 비트코인 하나 줘.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한 게 피자 가지고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코인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피자 코인이란 말 했어요. 요즘에 다 까먹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런 말도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렇게 해서 처음 1,300원으로 상장했던 이제 뭐 바이낸스 같은 데나 업비트로 이런 데를 상장했던 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2014년이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한 4, 5년 지나니까 3, 4년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그때 막 붐이 일어나서 많이 했었는데 그 1,000만 원 찍고는 1,100 한 얼마 찍고는 다시 또 이제 몇백억 300만 원, 200만 원 다시 쭉 야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야 이거 없어지는 거야. 다 뭐 몇 명만 하는 거지 하다가 다시 2016년이 지나더니 2016년부터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2016년부터 올라가 17년 뭐 이렇게 되니까 18년에 이제 4천만 원까지 된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했다가 가만히 손절했던 사람들은 아이씨 다시 내가 그 1,000만 원에 탔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본래 고점에서 많이 사니까 손절했던 사람들은 이게 4천만 원 가니까 열받았던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4천만 원대를 찍고는 다시 또 2019년, 20년 쭉 내려와요. 코로나 시기에 한 번 더 떨어져.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자마자 다시 또 2020년부터 쭉 다시 쫙 올라서 8,500만 원, 8,500원 쭉 올라가.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이제 2022년이 되니까 2022년쯤 되니까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8,500만 원, 9천만 원 하던 것이 2천만 원으로 떨어져. 2천만 원. 야,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것도, 야, 이거 아무도 안 해. 없어져. 그래서 심리가 이제, 그 코인 같은 게 또 없어진다는 그런 심리가 또 발동이 돼서 2천만 원까지 쭉 떨어져. 그러다가 다시 또, 올해죠,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쫙 올라가가지고 지금 1억 원을 찍고 내려와서 9,30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샀어요. 제가 살 리가 있습니까?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바로 사셔야지. 그 어떤 분께서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분께서 며칠 전에 그 연락이 됐어요. 그분이 스님 덕분에 제가 좋은 일 생겼어요. 스님 덕분에 정말 좋은 일 생겼어. 입이 내려오질 않아. 너무 좋은 일 생겼어. 그럼 내가 좋은 일이라고 뭐 안 물어봤어. 그때 나중에 본인이 이실 짓고 하더라고. 자기 동생인가 누군가 옛날에 권해가지고 그 뭔지 모르고 그냥 샀대. 그리고 잊어버렸대. 그게 20개. 당시에는 20개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죠. 언제쯤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20개를 했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래 했더니가 그게 비트코인이었대. 그게 비트코인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비밀번호 알아요? 그랬지. 몰라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의뢰해서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대. 가슴이 조마조마하겠네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네요. 그래 이제 그 사람에게는 날벼락이 그냥 날벼락이네. 돈벼락이네. 세상이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세상이요. 예죠. 20년 전에 20년도 안 됐죠. 이제 15년이죠. 15년 전에 1,300억 원에 상장이 된 그것도 그냥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았던 금은 뭐 동, 니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블록체인 기술의 이런 코인이 지금 1,300원이 1억 원이 됐다라는 게 그것도 등락을 거듭했잖아요.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올랐다가 푹 떨어지고 올랐다가 푹 떨어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게 사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죠. 많은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이제 뭐 정보에 너무 어두워서 몰라서 그렇게 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지나갔다.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도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없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트코인만 알면 안 돼요. 아는 김에 이제 이더리움까지는 그래도 알아야죠. 이제 그 비트코인 말고는 전부 다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요. 알트코인. 얼마나 이제 값어치가 이제 변동성이 심해서 그냥 나머지는 알트코인으로 그냥 쓰레기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말고는 전부 다 쓰레기 알트코인 이래가지고 다른 것들은 진짜 하면은 진짜 그래요. 비트코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8,500만 원, 9천만 원 하다가 2천만 원 푹 들어요. 4천만 원 하다가 300만 원을 뚝 들어요. 말이 돼요 이게?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 비트코인 기술은 이렇게 PC를 동원해 가지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사실 비트코인을 위해서 큰 기업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위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이 3조 달러가 넘었어요. 비트코인 시총은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비트코인 시총. 그러면 엔비디아는 3조 달러면 비트코인 전부 다 해서 3배, 4배죠. 4배, 5배가 되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를 누가 키워줬어요? 비트코인이 키워줬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이렇게 그 IT 전문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그냥 굴지의 전문 중소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 그래픽 카드 열심히 만들고 IBM이나 인텔에 비하면 저 그냥 새끼 공장 조그마한 이러고 했는데 왜냐면 PC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픽 카드를 담당하는 그걸 엔비디아가 했었거든. 공급했었거든. 그런데 채굴을 해야 되잖아. 채굴.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PC를 구입을 해요. 그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채굴이 잘 안 돼. 채굴을 하려면 고사양의 PC가 필요하고 그래픽 카드 성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딱 적합한 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네. 엔비디아가 그냥 굴지의 중소기업이었는데 대기업으로 딱 만들어준 건 비트코인. 근데 이제 지금은 채굴 안 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아. 투자 대비 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엔 투자 대비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때문에 다 성장한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 이제 PC가 다 팔릴 즈음에 이제 엔비디아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그런 사이에 이제 AI가 딱 발표되면서, 이제 오픈 AI, 그 챗 GPT 만든 오픈 AI, 이제 샘 알트먼이 이 챗 GPT를 발표하면서 그때 엔비디아 HBM 카드를 승계된 거거든요. 그 칩을 도입하면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 폰을 엄청나게 팔아대는 애플보다도 시총이 더 높아요. 애플이 다시 추격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도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아서 3조 달러나 되는 엄청난 거죠. 금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전 세계 금이 많잖아요. 금의 시가총액은 12조 달러, 13조 달러 정도 돼요. 13조 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3조 달러니까 엔비디아 한 4개 기업 정도 되면 전 세계 금 시가총액 다 판 것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보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 회사들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전 세계 이 회사들 몇 개만 모으면 거기다가 아마존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제 구글까지 합치면 5개 기업 합치면 그냥 금이네, 금. 이제 전 세계 금이야. 이거는 말이 되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 전 세계 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5개, 6개의 기업을 합치니까 금값, 전 세계 금값을 합친 만큼 된 거잖아요. 뭐지? 이런 현상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1,300원이 15년 만에 1억 원이 되는 이런 거나, 일론 머스크처럼 뭐 그렇게 있다가, 아니 아마존 창업자도 옛날에 2000년 전후에 책방 만들어가지고 이 책방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유통사업자가 돼가지고 아마존을 창업을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고도 시가총액이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되죠. 1.8조 달러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구글도 보면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구글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삼성에 와가지고 우리 안드로이드 좀 써주세요 라고 와가지고 제안했다가 삼성에서 필요 없어 가지고 패자 맞았잖아. 그걸 이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도입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구글이 된 거잖아. 안드로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된 거잖아요. 그게 오래되지도 않아. 20년도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된 그런 시절 사이에 구글 뭐 이런 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보면 95년도 윈도우 95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조그만한 이렇게 가만 보면 30년, 40년, 짧게는 20년 사이에 정말 금의 시가총액이 13조 달러인데, 이제 다른 것들은 금은 만 년도 넘었잖아요. 만 년까지는 안 됐네. 이제 3,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인류가 3,000년 전부터 금을 귀하게 쓰면서 이렇게 3,000년 역사를 가진 금 13조 달러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수화가 됩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오히려 이제 이렇게 후진국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마트폰 활용률을 더 많이 잘 써요. 거기는 은행도 잘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QR코드로 다 결제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청장 계좌 만들고 QR코드로 결제하고, 은행 계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은행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이 생기면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도 계좌 이제 카카오뱅크 바로 깔면 계좌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쉬워. 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카카오뱅크 가입해서 바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안 가고도 지금은 내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QR코드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QR코드 많이 안 쓰는데 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훨씬 더 이제 IC 기반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쓴다는 거죠. 내가 파이 얘기하려다가 이만큼까지 왔네요. 그래,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깔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본래 이제 비트코인 창업했던 그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같은 상황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대단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탈중앙화된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금처럼 뭐 거래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비트코인 한 개가 있으면 빵집에 가서 빵을 비트코인으로 사 먹고, 또 코카콜라를 비트코인으로 사 먹고, 또 된장찌개를 비트코인으로 사 먹고, 신발과 옷을 살 수 있는 거래를 하는 화폐로 쓰려고 본래 만든 거지, 지금처럼 바이낸스나 업비트에 성장을 해가지고 막 거래를 1억 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 생태계를 만든 사람은 이걸 이제 지향을 하는 거야. 본래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그 코인들은 원래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채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거야. 채굴하는 방식이, 비트코인의 방식은 PC 사양이 막 좋아서 문제를 연산을 막 풀어내는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PC 사양이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세상에 오염을 더 불러일으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좀 바꾼 방식이 있어요. 같은 이렇게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전기를 쓰지 않고 서로 어떤 약속된 연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게, 스텔라 코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스텔라 코인처럼 파이 코인은 그렇게 채굴을 하는데 고사양의 것이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해도 된다. 얼마나 그 양식이, 성능이 관계가 없냐면 10년 전에 나온 폰으로도 가능해. 똑같아. 제가 다 깔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24를 쓰는 사람이나 완전 무닥다리 완전 무닥다리 이거 될까 할 그런 걸 깔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채굴 속도가 똑같아요. 보면 깔아지는 데는 차이가 있더만 깔아지는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이 막상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눌러서 채굴하는 채굴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채굴을 해서 숫자를 높이면,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PC로 채굴을 하면 이제 전원을 끄지 않고 1년 365일 계속 채굴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폰으로 오면, 폰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냥 한번 설치하면 계속 채굴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렇게 하지 않고 24시간 시간을 만들어 놓고 24시간만 채굴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거야. 채굴을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파이오니어라고 부르는데, 파이오니어들이 그걸 쓰는 사람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명령을 시키는 거죠. 채굴해라고. 버튼을 딱 눌러야 돼. 그 버튼 딱 누르면, 채굴 하나 딱 누르면 광고가 떠.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펑 누르니까 갑자기 게임이 딱딱딱딱 총 쏘는 게 막 나오고 막 그래. 광고거든요, 그게. 근데 광고는 이제 안 보고 바로 끄면 돼요. 그냥 실행만 시켜놓으면 계속 열어놓는 게 아니고 그냥 끄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채굴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단계가 또 이렇게, 채굴을 속도를 높이는 것은 몇 번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하고
뭐 락업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도 락업도 세팅하고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러면 채굴 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5배, 1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깔아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폰 내놓으세요 해서 여러분들 폰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더라고. 까는 것도 안 깔아. 이게요, 사실 이제 저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폰 내나 해서 다 까는 거지.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나 애들, 자식들한테 야,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너 이거 한번 깔아봐 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보내잖아? 욕만 잔뜩 얻어먹는다니까. 욕만 잔뜩. 어디서 이상한 거 빠져가지고. 욕만 잔뜩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혼자서 채굴하면 이게 채굴량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채굴을 하면 이게 모토가 그래요. 네트워크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주까지 넘어가진 않아. 사촌, 팔촌으로 가진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수만 명을 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1촌만 맺은 사람만 서로 이렇게 하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만 그 사람이 채굴을 하면 속도가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문자 보내서 채굴을 하세요 하면 왜 하겠어요? 그걸 하라고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르면 내 속도가 높아져. 누르면 내 속도가 높아져. 저랑 연결되어 있으면 내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하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우리 절에서도 결제 방식을 이걸로 하고 싶다라는 거야. 커피를 마시고 또 뭐 김치를 사고 뭐 아니면 덮복을 사고 뭐 절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이걸로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누르면 그게 값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누르면 커피 한 잔은 최소한 나오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거 한 번 누르면 커피 한 잔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절에 오면 커피 7잔 마실 수 있네? 아, 이 도반들한테 커피를 한번 쓸 수 있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제 예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려면 또 나중에 이게 좀 약간 복잡해가지고 이게 깔아놓으면 다 영어예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혐오증이 있더라고. 영어 하면 무서워해. 공포증 있어, 영어 하면. 근데 영어라 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제 실행만 시키면 되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주민등록증을 내고 내 얼굴 앞면, 옆면 해가 측면까지 이렇게 해서 등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원을 증명해야 된다고. 내가 이 지갑의 주인은 나예요. 이것을 신원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야지 그거를 이제 돈으로 쓸 수가, 실제로 돈으로 결제를 상대에게 주고 받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도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할 줄 모르니까요. 그때 되면 또 이제 제가 또 불러가지고 일로 오세요. 서세요. 사진 찍고 옆으로 오세요. 사진 찍고 옆으로 돌으세요. 사진 찍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 누르는 사람은 안 누르는 게 보여요. 저한테. 이게 친구가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휴식 중 책을 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 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자를 또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요. 좀 하라고. 이게 못 알아듣는 분도 간혹 있어. 그럼 어떤 분은 짜증을 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이제 평상시에 소통도 별로 안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끔하니까 서로 이렇게 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내가 곧 죽을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시키냐고. 머리도 둘한테 나이가 많고는
아니 연세가 많으니까 애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걸 자꾸 해서 연세가 많을수록 복잡한 걸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특별히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더 가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라도 삶의 희망이 돼서 야 이거 점수 올라가면 나름 재밌어요. 점수 올라가는 재미도 좋아요. 야,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안 따르신 분들은 제가 또 깔아드리고 할게요. 네. 알았어. 네, 좀 쉬엄쉬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물하세요.